서아프리카 다호메이 왕국, 아보메이, 1818년. 왕궁 경내에서 인부들이 새 예식장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구덩이 바닥에는 30명의 여성이 묶인 채 재갈을 물린 채 누워 있는데 부은 배를 보면 임신 6개에서 8개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사제들이 보돈 신령에게 주문을 외치고 개조왕은 높은 단상에서 이를 지켜봅니다. 여성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전쟁 포로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궁전 경비병들이 고의적으로 임신시킨 노예 여성들이며 이 의식을 위해 임신 시기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들입니다. 첫삽의 흙이 참호에 떨어지자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제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이 두세 개 사이에 갇혀 가장 강력한 영적 수호자가 된다고 합니다. 개조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장은 3시간이 걸립니다. 해가 질 무렵 기초가 완성되고 32명의 영혼, 어머니와 태아, 이 영혼이 궁전을 지킵니다. 죽음의 영적 경제학 개조왕이 다호메이에서 인신 제사를 참관한 것은 아닙니다. 인신 제사는 그가 통치하기 훨씬 전부터 행해졌죠. 하지만 그는 보돈 신앙 체계에 뿌리를 둔 정교한 영적 추론을 통해 가끔씩 행해지던 의식을 체계적인 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통적인 다호메인 종교는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정령이 피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들은 사후 세계에서 하인이 필요했습니다. 건물에는 영적인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군사 작전에는 초자연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했지만 아무나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조의 사제들은 영적 힘에 따라 희생 제물의 등급을 매기는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반 노예들은 기본적인 영적 화폐를 제공했습니다. 전투에서 포획한 전사들은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 특히 첫 아이를 낳은 임산부는 태아의 영혼이 지상의 삶에 의해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라는 점에서 한 영혼의 대가로 두 영혼을 희생하는 궁극의 희생물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냉정하게 경제적이었습니다. 임산부 한 명이 두 영혼을 제공하는데 왜 두 사람을 따로 희생해야 하나요? 젊고 건강한 임산부가 영적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왜 범죄자나 노인 노예를 이용하나요? 개조는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보통 이웃 왕국을 습격해 붙잡거나 노예 상인에게서 구입한 어린 노예 여성들을 궁전으로 데려와 여성 경비병이 감독하는 특별구역에 배치했습니다. 건강하고 젊고 가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은 궁전 경비병이나 남성 노예가 의도적으로 임신시켰습니다. 산파들은 임신을 주의 깊게 추적하여 왕의 대제사장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음식을 먹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강력한 정신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임신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신 6개에서 8개월이 되면 태아가 충분히 발달했지만 조기 진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 여성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태아는 별도의 영혼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했지만 여성은 의식이 영적으로 효과적일 만큼 오랫동안 매장 과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840년대 유럽 관찰자들은 개조가 왕실 조상을 기리는 연례 풍습, 군사 작전 시작, 궁전 건설 중, 농업 축제 등 매년 최소 4번의 주요 희생 의식을 거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규모 의식은 매달 열렸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동안 개조는 총 4,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사람들을 희생시켰다고 보수적으로 추산합니다. 이 중 500에서 800명은 기초 매장과 영적 힘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타 의식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임산부였을 것입니다. 유럽 목격자들이 기록한 이 숫자는 오랫동안 역사가들에 의해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장된 수치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숫자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장식 3일 전, 선택된 임산부들은 거주지에서 특별한 의식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이들은 목욕을 하고 특정 패턴으로 머리를 따은 후 다오메인 문화에서 죽음과 영혼을 상징하는 흰색 천으로 옷을 입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궁전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흰 천, 의식의 집, 사제들의 끊임없는 존재, 이 모든 것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여인들은 계속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른 이들은 긴장된 침묵에 빠집니다. 몇몇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너무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식 전날 밤, 여성들은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몽롱하고 수능적인 상태를 유도하기에 충분한 약초를 혼합하여 투여받습니다. 의식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매장하는 동안 의식이 있어야 하지만 의식이 너무 깨어 있으면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약물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황혼 상태를 만듭니다. 새벽이 되면 여성들은 의식의 집에서 매장 장소로 행렬을 이끌고 이동합니다. 약에 취한 상태와 임신한 몸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여성들은 천천히 걷습니다. 궁전 경비병들이 이들을 둘러싸는데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은 죽음과 환생과 관련된 특정 리듬을 울립니다. 사제들은 창조주 신마우리사, 왕실의 조상, 그리고 이 제물을 받을 특정 영혼을 부르는 주문을 외칩니다. 왕은 왕궁과 정의 여전사, 유명한 다오메의 아마존, 그리고 참석한 유럽 상인이나 방문객들에게 둘러싸인 단상에서 이를 지켜봅니다. 여성들은 정확한 규격에 맞춰 파낸 기초 도랑으로 옮겨집니다. 탈출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깊고 모든 희생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으며 영적 지리에 따라 정렬되어 있습니다. 참호 바닥에는 사람의 몸에 맞도록 얕은 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한 명씩 참호 안으로 내려와 움푹 들어간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성들은 등을 대고 누워 손이 묶인 채 천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 비명을 지르지만 완전히 침묵시키지는 못합니다. 영혼들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만 희생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약에 취해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약에 취해 힘없이 몸부림칩니다. 몇몇은 약초를 먹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경비병들은 그들이 지칠 때까지 붙잡아둘 뿐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자리를 잡으면 사제들이 마지막 주문을 외웁니다. 사제들은 이 건물에 대한 보호, 다가오는 전투에서의 승리, 왕국의 번영, 왕의 장수 등 무엇을 바치고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신령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매장이 시작됩니다. 인부들이 참호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 여성들에게 흙을 삽으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발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시신을 덮습니다. 이 과정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이 의식을 위해서는 희생자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의식을 유지해야 하며 그들의 공포와 고통이 희생의 영적 힘을 공급합니다. 땅이 떠오르자 여자들의 희미한 비명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여인들의 몸은 흙을 털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묶여있고 약에 취한 그들은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흙이 그들의 다리와 부은데 가슴을 덮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재갈을 물려도 콧구멍과 입에 흙이 가득 차 금방 질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아남아 솟아오르는 땅 위로 몇 분 동안 고통스럽게 얼굴을 드러내고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뜨며 사람이라고 하기 힘든 소리를 냅니다. 전체 매장은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에는 참호가 가득 차고 땅이 내려앉으며 정적이 흐릅니다. 30에서 40명의 여성과 그들의 태아가 궁전 바닥, 사원 기초, 요새 벽이 될 땅 아래에 묻힙니다. 별표 유럽의 목격자들 영국 해군 장교 프레드릭 포브스는 1849에서 1850년 영국의 노예제 반대 순찰의 일환으로 다오메이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쓴 다오메이와 다오만인이라는 책에는 14세관 의식에서 대규모 인신 희생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포브스는 저는 희생자 중 임신이 진행된 상태의 여성 몇 명을 관찰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들의 운명에 대해 물었을 때 태아가 가장 강력한 영적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 궁정 건물의 기초에 산채로 묻힐 것이라는 말을 무심한 듯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참으로 끌려가 체계적으로 매장되는 모습을 겁에 질린 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포브스의 이야기는 영국에서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선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묘사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왕국도 그렇게 야만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유럽 목격자들도 포브스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1850년대 다오메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프랑스 상인 네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왕은 임산부가 희생되면 산모의 영혼과 태아의 영혼이라는 두 가지 영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불행한 여성들로 가득 찬 참호, 배가 부풀어 오르고 흙을 삽으로 퍼부으며 울부짖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860년대 다오메이 근처에 주둔했던 프란체스코 보르게로 선교사는 탈출한 노예들을 인터뷰하면서 노예 선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오직 희생을 목적으로 일부러 임신을 시킵니다. 그들은 임신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한 다음 영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체계적이고 계산적이며 산업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영적 정당성만이 유일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개조의 다오메이는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왕국의 경제는 노예를 포획해 유럽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인신 희생은 종교적 의식, 정치적 연극, 경제적 계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조는 일부 노예, 특히 임신 중이어서 일시적으로 팔 수 없는 노예를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귀중한 인간의 재산을 낭비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관행은 더 많은 노예 인구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왕이 의례적인 목적으로 임산부를 생매장할 수 있다면 반란을 일으킨 일반 노예들은 어떤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록이 사실인지 과장된 것인지 궁금하다면 의회의 출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다오메이의 궁전 지하에서 발견한 부정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증거를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저항의 사례는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와 잔인한 처벌로 끝났습니다. 1835년 희생재단에서 한 무리의 노예 여성들이 몰래 재배한 독초를 먹고 집단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궁전 경비병들은 이 음모를 성공하기 전에 발견했고 여성들은 죽음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의식 준비 없이 즉시 생매장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842년 제물로 선택된 아피아라는 임신한 여성이 매장 전날 밤 어떻게든 의식의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이웃 왕국으로 가기 위해 주변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이틀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녀의 형벌은 경고의 의미로 고안된 것으로 그녀의 죽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무덤이 아닌 궁전벽 바깥 구덩이에 산채로 묻혀 영원히 쉬지 않고 영원히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목격한 유럽 상인과 관리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야만적인 제사를 비난했지만 다오메이 왕국이 노예와 파묘의 주요 공급처였기 때문에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포브스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영국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오메이의 종교 관습에 간섭하는 것은 문화 제국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아프리카 노예 제도를 비난하면서도 이익을 챙기는 유럽 열강의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1894년 프랑스가 다오메이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야 인신 희생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개조가 죽은 지 36년이 지난 후였고 이미 수천 명의 희생자가 다오메이의 묘지에 묻힌 뒤였습니다. 별표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 세기가 넘도록 역사가들은 유럽의 기록이 정확한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인종차별적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묘사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계산적이며 너무 산업적인 공포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국제고고학자팀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대 국가 베냉의 아보메이 왕궁에서 체계적인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궁전 건물의 기초 아래에서 제사상에 놓인 사람의 유해가 들어있는 집단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유골이 여성이었으며 상당수가 사망 당시 임신의 증거를 보였는데 골반을 측정한 결과 최근 임신했음을 알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성인 골격 안이나 근처에 태아의 뼈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골의 위치는 생매장된 것과 일치했는데 시신은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팔은 어색한 각도로 묶여 있었으며 비강과 목구멍에 흙이 묻어 있어 죽으면서 흙으로 숨을 쉬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덤은 기초를 놓을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하여 일반적인 매장이 아닌 의도적인 기초 매장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820년에서 1860년 사이에 매장된 것으로 밝혀져 개조의 통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토양 분석 결과 무덤은 자연적인 축적이 아닌 의도적인 매장과 일치하는 점진적 매장이 아니라 빠르게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태아의 유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성 골격의 약 30%에서 6개월에서 만삭에 가까운 다양한 발달 단계의 태아뼈를 발견했습니다. 위치나 보존 상태를 보면 산모가 사망할 당시 자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표본에 대한 DNA 분석을 통해 성인 유해와 태아 유해 사이의 유전적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함께 묻힌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엄마와 태아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고고학 연구팀은 2019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학계는 인종차별적 과장이라고 일축했던 유럽인들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개조는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임산부를 산채로 매장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단 3곳의 궁전 건물 발굴을 토대로 아보메 궁전 단지에서만 최소 200명의 임산부가 무덤에 묻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조가 통치 기간 동안 12개 이상의 주요 건축물을 짓거나 확장하고 왕국 전역의 군사 요새와 사원의 기초 매장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생된 임산부의 수는 총 500명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사, 범죄자, 일반 노예 등 수천 명의 다른 희생자를 더하면 개조 통치 기간 동안 총 사망자 수는 엄청난 비율에 이릅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를 아프리카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의 산업화된 인간 희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결한 심판. 이 발견은 베냉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에 왕가의 일부 후손들은 이 발견이 아프리카 문화를 악마화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대의 도덕적 기준으로 역사적 관행을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베냉의 역사가와 활동가들은 과거의 잔악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베냉의 역사학자는 과거에 대한 거짓 위에 미래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조의 범죄는 실제했고 희생자들은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개조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변명하지 않고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오메이는 여러 문화권에서 노예제도, 전쟁, 인신 희생이 흔한 잔인한 세계에 존재했습니다. 이 왕국은 인신 매매를 요구하는 유럽 노예 상인들과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이웃 왕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개조가 인신 제사를 창안한 것은 아니며 그 이전부터 다오메이에는 인신 제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체계화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정치 및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제1을 산업으로 영성을 공포로 바꿨습니다. 그의 관행은 당시와 장소의 기준에서도 극단적이었습니다. 이웃 왕국에서도 인신 제사가 행해졌지만 다오메이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예 제도와 폭력에 연루된 유럽 상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진정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2021년 벤 행정부는 아보메이 궁전터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기념비에는 두 손이 묶인 채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임산부 조각상이 있습니다. 비문은 프랑스어와 포너로 쓰여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잔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추모비에는 알려진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벽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무명 여성, 무명 아동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왕궁이 정신적으로 소모품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일부는 꽃을 남깁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남기며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남깁니다. 남아있는 질문들 개조의 이야기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프리카의 야만성에 대한 인종차별적 서사를 주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프리카 사회에서 자행된 잔악행위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역사를 단순한 선과 악의 이야기로 축소하지 않고 어떻게 희생자들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의미 있었지만 피해자에게는 끔찍했던 관행을 어떻게 맥락화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과 보편적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지만, 이러한 질문을 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역사적 침묵에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국, 메소포타미아,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중세 유럽 등 많은 문화권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을 산채로 매장하는 기초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임산부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는 관행은 드물지만 다오메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조의 관행이 독특한 이유는 그 규모와 체계화, 그리고 국가 경제 정책에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간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산업적 과정이었으며, 영적 믿음이 정치적 테러로 무기화되었습니다. 개조의 이야기는 잔악행위가 어느 한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믿음이 끔찍한 잔인함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경제 시스템이 취약계층의 비인간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오메이의 재단에 묻힌 임산부들은 노예, 여성, 태아를 안고 있다는 세 가지 취약한 조건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보다 영적인 힘을 중시하는 시스템에서 완벽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회가 종교, 정치, 경제 등 이념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시할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항상 가장 먼저 희생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보메이의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조심스럽게 발굴된 임산부의 유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골격은 등을 대고 어색하게 각진 팔, 골반강 안에 태아의 뼈가 보이는 등 죽었을 때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개조 왕이 그녀와 같은 여성들이 생매장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복원된 왕궁이 서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 사이에는 150년 넘게 묻혀있던 진실, 즉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대지는 기억하며 희생자들은 이름을 잃어도 인정받기를 요구한다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다오메이의 개조왕은 40년 통치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임산부를 생매장했는데 태아가 가장 강력한 정신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목격자들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기록했지만 역사가들은 인종차별적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했고 임산부와 태아의 뼈가 묘사된 그대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아의 유골은 성인의 골격 안에 있었습니다. 비강 안의 흙 의식의 위치.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진짜였어요. 그들의 고통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넘도록 그들은 진실이 믿기에는 너무 끔찍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증거가 사실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치부되었던 역사적 기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세요.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려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인종차별적 서사를 부추기지 않으면서
아프리카 역사 속 잔악행위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희생자를 기를 수 있을까요? 배냉의 추모비는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가능한 경우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가능한 경우 이름 모를 여성, 이름 모를 아이로 그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전체 문화를 악마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서나 위대한 동정심과 끔찍한 잔인함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모비에 남겨진 모든 돌과 모든 이름, 모든 이야기를 통해 묻힌 이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둠 속에 묻힌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잔인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